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2년 제3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어느 폐수 처리 시설에서 직경이 0.01cm, 비중이 2.5인 입자를 중력 침강시켜 제거하고자 한다. 수온이 4도씨에서 물의 비중은 1.0, 점성 계수는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g/cm일 때 입자의 침강 속도를 m/s를 계산하시오. 입자의 침강 속도는 스토크스 식에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CGS로 문제를 풀 것이냐, MKS로 문제를 풀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MKS라고 하면 단위 자체를 표현을 했을 때 MKS 단위라고 하면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크의 조합. 자, 그리고 CGS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센티미터와 그램과 세크의 조합을 뜻하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주로 CGS로 나와 있기 때문에 CGS로 계산을 한 다음에 미터 퍼 세크로 단위를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침강속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침강속도 VS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 S 마이너스 로 WG죠. 자,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 그리고 D라는 것은 직경, 로 S는 입자의 밀도, 로 W는 물의 밀도,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력 가속도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CGS로 나오게 되면 980cm/s, 반면에 MKS로 나타내면 9.8m/s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직경이 얼마냐면 0.01cm의 제곱 곱하기 입자의 비중이 2.5, 물의 비중이 1.0입니다. 단위는 g/cm의 삼성, 그리고 G라는 중력 가속도는 980cm/s의 제곱 나누기 18 마이크로 점성계수죠.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g/cm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죠? 0.62cm/s.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해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0.01 m/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침강 속도를 계산을 했을 때 MKS와 CGS 단위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유입 시간이 6분, 관내 유속이 1m/s인 경우에 관의 길이가 600m인 하수관이 있다. 유달 시간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유달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죠? 강우 유출량을 합리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합리식을 이용해서 강우 유출량을 계산하는 식에 보면 360분의 1 곱하기 CIA. 자, 여기서 I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죠? 강우 강도. 그래서 강우 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달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달 시간이라고 하면 유입 시간 곱하기 유화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유입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가 이렇게 있는데 우수가 들어가는 시간이 유입 시간이에요. 자, 반면에 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의 길이가 있겠죠. 자, 관을 그리고 이동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유달 시간이라고 하면 유달 시간은 관의 길이에서 이동하는 속도로 나눠주면 유달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화 시간이 유달 시간이면 유화 시간. 그래서 관의 길이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유화 시간. 그래서 그 계산된 유화 시간과 유입 시간을 더하게 되면 유달 시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달 시간은 유입 시간 플러스 유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유입 시간이 6분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뭐를 계산하면 되죠? 유화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유화 시간은 관의 길이에서 유속을 나눠주니까 지금 관의 길이가 얼마냐면 600m. 그리고 유속이 1m/s예요. 그럼 여기서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유화 시간을 계산하니까 10분이 나왔어요. 그럼 유달 시간 지금 6분과 유화 시간 계산된 10분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6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실제로는
합리식을 통해서 강우 유출량을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그 핵심인 강우 강도 계산하는 식 중에서 유달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유달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은 유입 시간이 주어집니다. 유입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뭐가 되는 거죠? 유화 시간이죠. 그래서 유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일 2270m의 삼성을 차지하는 1차 처리 시설에서 생설러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하시오. 단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러지라는 것은 설러지는 자, 고형물을 두 가지로 나타냈어요. VS라는 휘발성 고형물 그리고 FS라는 잔류성 고형물 그리고 P라는 수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 슬러지는 휘발성 고형물, 잔류성 고형물, 수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에는 함량, 분모에는 비중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슬러지는 100%가 되는 거죠. 따라서 휘발성 고형물은 고형물 중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리고 고형물 중에서 잔류성 고형물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리고 수분은 수분의 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은 함량, 아래쪽은 비중, 물의 비중, 그리고 잔류성 고형물의 비중,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의 비중, 그리고 설러지의 비중, 그리고 1이 100%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문제를 보면 수분이 98%예요. 그러면 수분이 98%니까 고형물은 몇 퍼센트가 되나요? 고형물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휘발성 고형물은 TS 고형물의 70%를 차지하니까 여기에서 VS라는 것은 0.02 곱하기 0.7이 되는 거예요. 고형물 중에 휘발성 고형물은 고형물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기성 고형물이 30%예요. 그러면 고형물 2% 중에 30%가 뭐가 되는 거죠? FS가 되는 거죠. 이 값이 FS예요. 자, 그럼 대입을 했을 때, 자, 여기 수분의 함량이 98%니까 0.98. 자, 그리고 우리가 잔류성 고형물은 0.02 곱하기 0.3. 휘발성 고형물 0.02 곱하기 0.7. 자, 그리고 고형물의 비중을 나타냈을 때 휘발성 고형물의 비중은 1.1, 잔류성이 무기물이거든요. 2.2, 그리고 물의 비중은 1.0. 따라서 뭐를 계산하죠?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하죠. 따라서 설러지의 비중을 계산하시게 되면 1.005,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식 자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수분과 고형물을 합치면 100%잖아요. 그래서 고형물 중에 휘발성 고형물과 고형물 중에서 잔류성 고형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휘발성 고형물을 다른 말로 유기물, 그리고 잔류성 고형물을 무기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유기물은 VS, 잔류성 고형물이라는 무기물은 FS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팁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가 되는 분들은 팁을 굳이 숙지까지는 안 하셔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페놀 150mg 프리터의 COD와 TOC를 계산하시오. COD라는 것은 산소량, TOC라는 것은 총 유기 탄소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먼저 산소량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뭐를 계산해야 되죠? 첫 번째, 반응식을 완성을 해야 되죠. 어떤 반응식? 호기성 반응식. 탄소가 6개고 H가 지금 6개, O가 1개입니다. 그죠? 자, 산소와 결합을 했어요. 그럼 CO2와 H2O가 나오겠죠?
자, 탄소 D에 있는 숫자를 CO2 앞으로, HD에 있는 숫자를 H2 앞으로, 2분의 6은 3. 자, 그리고 산소를 계산합니다. 2개짜리 6개 있으니까 12개,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15개. 자, 오토 앞으로 주지 말고 먼저 유기물을 줘요. 유기물 1개를 주게 되면 14개, 2분의 14는 7. 이렇게 호기성분해 반응식을 완성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질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 그죠? 자, 그러면 페놀의 분자량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탄소 12짜리가 6개, H 1짜리가 5개, 산소 16, H 1. 그래서 94예요. 그러면 자, 지금 페놀 94g의 페놀일 때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하죠? 7개니까 7 곱하기 32g. 그러면 페놀 150mg/L일 때 산소값 COD는 얼마이냐 이렇게.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COD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357.45mg/L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TOC를 계산을 하다 보면 페놀과 TOC는 페놀 중에 총 유기탄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탄소가 몇 개 있어요? 6개. 그래서 페놀과 6C를 비를 놓는 거죠. TOC는 탄소라니까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가 TOC예요. 자, 그러면 94g의 페놀일 때 탄소는 6 곱하기 12g. 마찬가지 150mg일 때 TOC. 따라서 TOC를 계산하면 114.89mg/L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OD라는 산소량을 계산했을 때는 페놀과 7O2라는 산소, 그리고 TOC를 계산했을 때는 페놀 중에 있는 탄소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페놀과 페놀 중에 있는 탄소 6C로 우리가 비례를 놓고 문제를 푼다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100ml 시료의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0.02 노르말 NaOH 용액으로 측정한 결과 처음 pH는 3.0이었고 메틸오렌지의 변색점이 pH 4.5가 되기까지 12ml가 소비되었다. 자,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의 변색점인 pH 8.3이 되기까지 3ml가 더 소요되었다. 메틸오렌지 산도와 총 산도를 CaCO3로 나타냈을 때 mg/L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알카리도와 산도는 반대입니다. 반대. 자, 지금 산도인데 지금 여러분들 적정하기 전에 처음 pH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3.0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pH가 4.5. 이때 우리가 뭐를 쓰죠? 메틸오렌지. 그리고 pH가 8.3. 8.3일 때 페놀프탈레인을 지시약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메틸오렌지를 MO, 페놀프탈레인을 PP라고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 적정을 했어요. 처음 적정을 하니까 pH가 4.5가 될 때까지 얼마가 소모됐느냐 하면 12ml가 소모됐어요. 자, 그리고 pH가 8.3이 됐을 때까지 얼마가 더 소모됐느냐 하면 3ml가 소모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pH 3으로 봤을 때 pH가 8.3이 됐을 때까지 총 들어간 양은 얼마가 되는 거죠? 15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M산도를 나타냈을 때는 12ml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P산도, 여기서 말하는 P산도가 전체 값이니까 총 산도가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P산도가 총 산도 값이니까 이 값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M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틸오렌지 산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적정된 값, 메틸오렌지 지금 우리가 pH가 4.5가 됐을 때 지시약이 메틸오렌지를 썼으니까 M산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메틸오렌지 지시약으로 우리가 황색이 됐을 때까지의 값이 12ml거든요. 그래서 12ml. 그리고 적정에 사용한 노르말 농도 0.02 노르말. 자, CaCO3로 환산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CaCO3라는 것은 2당량짜리죠. 여기서 왜 2당량이냐면 칼슘이 2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의 가수가 당량이 되는 거죠. 2당량. 따라서 2당량일 때 100g이에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 수는 50g. 그리고 미리그램으로 나타내면 5만 미리그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5만 mg. 나누기 시료. 시료가 지금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시료 100ml. 따라서 계산하시면 120mg/L라는 메틸오렌지 산도, 다시 말해서 M 산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총산도라는 게 뭐하고 똑같아요? P산도가 총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산도, P산도가 됐을 때까지 소모된 값은 이 두 개를 합쳤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15ml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측정되는 노르말 농도, 그리고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미리그램수, 그리고 시료량, 따라서 150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총산도, 그리고 M산도 또는 P산도, 반대로 되는 게 P알카리도, M알카리도, 총알카리도 서로 반대거든요. 그래서 산도는 P산도가 총산도가 되지만 알칼리도는 M알칼리도가 총알칼리도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산도와 알칼리도는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산도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준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해 보면 메틸오렌지 산도는 M산도, 페노브탈레인 산도, P산도를 총산도, 토탈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처리 수량이 6만 m의 삼성/s이고 여과 속도가 15m/s일 때 여과지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단 여과지는 4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면적을 계산을 했을 때는 면적은 수량 나누기 속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량이 지금 얼마죠? 6만 m의 삼성/day. 그리고 속도가 15m/s죠. 자, 그런 다음에 여과지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지라고 그랬으니까 1 나누기 4지를 해서 곱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점수 배점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지름이 균등하게 0.1mm일 때 비중이 0.4인 기름방울은 비중이 0.9인 기름방울보다 수중에서 부상속도가 몇 배인지 계산하시오. 물의 비중은 1.0이고 기타 조건은 같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부상속도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부상속도 구하는 공식이죠. 자, 부상속도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 W 마이너스 로 S 곱하기 G가 되죠. 자, 여기서 침강속도 VS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입자의 밀도에서 물의 밀도를 빼주면 침강속도, 물의 밀도에서 입자의 밀도를 빼주면 부상속도죠. 왜? 부상속도는 물의 비중에 비해서 가벼운 부유물을 부상시켜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직경이 균등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의 차이만 나는 거죠? 비중 차이만 나는 거죠. 따라서 비중 차이만 나니까 입자의 비중에서 우리가 물의 비중에서 입자의 비중의 차이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부상속도와 밀도차만 비례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따라서 A 물질에 해당하는 밀도차는 1.0-0.4, B라는 물질은 1.0-0.9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상속도는 6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부상속도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침강속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부상속도가 나오면 물의 비중이 클 거고 침강속도의 비로 나오면 물의 비중이 입자의 비중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입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1차 처리된 분조의 2차 처리를 위해서 폭기조라는 게 우리가 반응조입니다. 2차 침전지로 구성된 표준활성 산러지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고형물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고형물 체류 시간은 게 SRT, MCRT 또는 세타 C로 표기하죠. 자, 유입유량이 1000m의 삼성/day,
폭기조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6시간, MLSS 농도가 3000mg/L, 잉여설러지 배출량이 330m의 삼성포대에 잉여설러지 농도 1%, 2차 침전지의 유출수의 SS 농도는 5mg/L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웠을 때 SRT라는 것은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죽은 미생물을 나눠줘요. 살아있는 미생물이라는 것은 반응조에 있는 미생물. 자, 한 쌍은 V. 자, 죽은 미생물은 폐설러지, 한 쌍은 QW. 그리고 유출설러지, SS0, Q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자, 이제 식을 정립을 했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죠. MLSS는 3000mg/L예요. 자, 그리고 최적 V가 없어요. 반응조 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유량 곱하기 지금 문제 조건에 뭐가 있어요? 체류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최적을 계산했을 때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체류 시간이 지금 6시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는 24시간을 해서 데이로 고치는 거죠. 따라서 1000m의 삼성포데이 곱하기 6시간 나누기 24데이로 하게 되면 최적 V가 되는 거죠. 자, 나누기 QW가 지금 30m의 삼성포데이, 그리고 SSW가 몇 %예요? 1%예요. 따라서 SSW가 1%니까 10의 4승 mg/L가 되는 거죠. 10의 4승 mg/L는 1000mg/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로 주어지게 되면 퍼센트와 ppm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퍼센트라고 하면 100분율 10의 마이너스 2성, 그리고 ppm이라고 하면 100만 분율. 자, 100만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6성. 따라서 두 개는 10의 4승 차이가 나죠. 어떤 값이 크죠? 퍼센트가 크죠. 따라서 퍼센트에 10의 4승을 곱하면 ppm, 그리고 ppm에 10의 마이너스 4승을 곱하면 퍼센트가 된다는 거. 따라서 1%는 10의 4승 mg/L 또는 1000mg/L죠. 자, 그리고 Q0라는 값은, 여기서 Q0라는 것은 유입수의 유량에서 폐설러지 유량을 빼주면 돼요. 유입수 유량이 1000이고 폐설러지 유량이 3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Q0. 그리고 SS0가 5mg/L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SRT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최적 대신에 우리가 폭기조의 용적 대신에 유량과 체류 시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약간의 한 단계 응용을 해줬죠. 따라서 SRT를 계산하면 2.46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폭기조 용적을 계산을 했을 때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 자, 그리고 Q0라는 유출수의 유량을 계산했을 때는 유입수의 유량 마이너스 폐설러지 유량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SSW가 퍼센트로 주어지게 되면 10의 4승을 곱해서 ppm의 단위로 전환을 한다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면 원소의 수질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과 농도가 아래의 표와 같고 총경도 제거를 위해서 연소화 시설을 운영한 결과 총경도가 10mg/L as CaCO3로 감소되었다. 연소화 시설의 경도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자, 칼슘의 농도는 40, 마그네슘의 농도는 20, 나트륨의 농도는 25, PO4 3-의 농도는 10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경도와 연관이 있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따라서 총경도 나누기, 총경도의 기준물질이 뭐죠? 총경도의 기준물질은 CaCO3, 탄산칼슘이에요. 따라서 2당량에 해당하는 값이 분자량이니까 여기서는 100g이잖아요. 그럼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100g 나누기, 자, CA가 2 플러스, CO3가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가수가 당량수가 되는 거죠. 2당량이 되니까 50g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총경도는 기준물질로 나눠주니까 총경도 나누기 50g. 자는 칼슘의 원자량은 40이에요. 그래서 2로 나눠주면 20. 마그네슘은 24. 24에서 2로 나눠주면 12. 따라서 여러분들 농도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럼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총경도를 여러분들이
183.33mg/L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도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식을 세웠을 때 연소화 시설을 가동을 했을 때 총 경도가 얼마가 나왔죠? 10mg/L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자, 이거는 연소화 시설을 가동했을 때,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총 경도를 계산했을 때는 연소화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연소화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 총 경도가 183.33mg/L고, 그리고 연소화 시설을 가동하니까 10mg/L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되는 경도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경도 제거 효율은 1 연소화 시설 가동 전의 총 경도 분의 연소화 시설 가동 후 총 경도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가동 전의 값은 우리가 계산한 값 183.33mg/L, 그리고 가동 후에는 주어졌죠. 10mg/L. 따라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경도 제거 효율은 연소화 시설을 가동한 후에 얼마만큼 효율이 올라갔느냐? 94.55% 이상이 올라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 제거 효율은 94.55%. 그래서 주어진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총경도 값을 계산한 다음에 가동 후, 연소화 시설 가동 후의 총경도 값과 비교해서 경도 제거 효율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05몰 KMNO4 용액을 용액층의 두께가 1cm가 되도록 용기에 넣고 빛을 통과시켰을 때 40%의 빛이 투과되었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70%의 빛을 흡수하는 KMNO4 용액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흑광도를 계산을 했을 때 자, 흑광도 A는 자, 입실론 Cl로 계산하죠. 입실론이라는 것은 몰 흑광 계수, C라는 것은 농도, L이라는 것은 투과 거리를 이야기를 해요. 자, 또는 흑광도 A는 로그 투과도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면 따라서 흑광도는 로그 투과도분의 1은 입실론 CL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조건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빛이 40%가 투과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투과도에 0.4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입실론 곱하기 농도가 0.05몰, 그리고 투과거리 시료셀의 두께가 1cm. 자, 그러면 입실론의 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70%가 흡수됐어요. 그럼 몇 퍼센트가 투과됐죠? 30%가 투과됐어요. 그래서 흡수율과 투과율을 합치면 100%예요. 그래서 흡수율이 나오면 투과율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70%를 대입하면 안 되고 30%를 대입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몰 흑광 계수는 1번에서 계산한 값, 그리고 농도를 계산하죠. 그리고 투과 거리는 동일한 1cm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농도의 값을 계산하면 0.07몰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흑광도를 입실론 CL이나 로그 투과도분의 1로 계산하는데, 먼저 이 흑광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T라는 투과율 자체를 나타냈을 때 투과 퍼센트와 흡수 퍼센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과율을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0.7을 대입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0.7을 대입하게 되잖아요. 왜? 여기서 0.4를 대입을 했으니까 70%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0.7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 값이 흡수율인지 투과율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투과율이라는 것. 투과율은 퍼센트, 투과도는 퍼센트를 뗀 것. 그럼 투과율로 넣으려고 하면 100%를 넣으면 투과율, 투과도로 퍼센트를 떼고 넣으면 100%는 1이 되는 거죠.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투과율과 흡수율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값은 흡수율이 아니고 투과율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를 염소로 소독했을 때 생성되는 클로라민의 종류를 세 가지를 쓰시오. 분자식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로라민의 생성 반응식을 쓰고 발생된 클로라민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팁에 있는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염소 소독을 하죠. 자, 염소 소독을 하는데 Cl2를 물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pH를 낮추면, 다시 말해서 pH를 7 이하로 낮추면 HOCl이 나오고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발생된 HOCl이 여기서 발생된 HCl이 있는데 HOCl이 있는데 여기에 NH3가 유입돼요. 그러면 여기는 H 한 개와 Cl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여기서 H가 들어오게 되면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Cl이 들어오면 NH2Cl이 되는 거죠. 그래서 H와 Cl이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l이 한 개라고 그래서 모노클로라민. 자, 그리고 HOCl이 이제 NH2Cl이라는 모노클로라민하고 반응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H 한 개와 Cl 한 개가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H2O하고 Cl이 두 개짜리가 붙겠죠. 그래서 두 개짜리가 붙으니까 디클로라민이 형성되죠. 자, 그리고 HOCl이 NH2Cl과 결합을 하는데 Cl과 H가 자리 바꿈을 해요. 그러면 물과 NCl3, 다시 말해서 트리클로라민이 나온다고. 여기서 반응식이 중요한 거는 pH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클로라민의 pH가 4.5에서 8.5에서 생성이 돼요. 그럼 모노클로라민은 8.5 이상, 그리고 트리클로라민은 4.5 이하가 아니고 pH 4.4 이하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발생된 여러분들 클로라민을 적으라고 하면, 분자식까지 적으라고 하면 모노클로라민 NH2Cl, 디클로라민 NaCl2, 트리클로라민 NCl3. 그래서 NH3에서 H가 한 개 빠져나가고 Cl이 한 개씩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2번에 보면 펌프의 공동현상의 정의와 방지법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공동현상이라는 것은 관내에서 에어가 차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물이 관 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고 있을 때 유동하는 물 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의 전기압보다 낮아집니다. 낮아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기화가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관 내부에서 전기부, 즉 공기방울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공동현상이라고 그러죠. 자, 공동현상을 방지하려고 하면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추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낮게 선정을 해서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작게 하고, 그리고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해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하고, 그리고 흡입척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합니다. 그런 다음에 펌프를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설치 위치를 낮추고 회전 속도를 낮게 하고 되도록이면 손실을 작게 하고 흡입척의 밸브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펌프를 운전하게 되면 공동현상을 방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현상이라는 캐비테이션, 그리고 서징 현상, 그리고 수격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정의와 우리가 방지책 같은 경우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숙지를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에 보시면 관내에서 압력이 존재하는 관수로의 흐름에서 유량 측정 방법을 4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압력이 존재하는 관수로라는 것은 망관의 형태,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간다는 소리거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벤츄리미터, 그리고 유량 측정용 노즐, 오리피스, 그리고 피토간 자기식 유량 측정기. 여기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게 웨어가 있겠죠. 웨어. 그리고 불륨이 있습니다. 그건 망관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이 중에서 가지수가 지금처럼 4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러면 4가지만 쓰시면 되고, 3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러면 3가지만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서술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시가 주어집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예시가 주어지는 내용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답안에 기재를 해서는 안 되죠. 기재를 해도 오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농업용수 수질 평가 시에 사용되는 SAR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반드시 공식을 기술하시오 돼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SAR의 공식을 설명했을 때는 잡냐는 인자가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 세 가지 이온을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따라서 나트륨 농도 나누기, 칼슘의 농도 플러스 마그네슘의 농도를 더해서 2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취해서 SAR을 계산해요. 자, 이때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의 단위는 어떻게 사용하죠? 미리노르말 단위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서 미리노르말이라는 것은 미리그램 per 리터 나누기 1 당량에 해당하는 미리그램 수로 나눠주시면 미리노르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SAR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죠?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을 하는 게 SAR이에요. 자, 설명해 보시면 농업용수 중에 Na 플러스의 함유도가 증가하면 알칼리성이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 등과 치환하게 되어서 투수성이 감소되며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통기성도 불량해진다. 다시 말해서 SAR의 값이 크면 클수록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온 값을 판단했을 때 SAR이 0에서 10이라고 하면 영향이 적고 반면에 10에서 18은 중간 정도, 그리고 18에서 26 정도는 큰 영향, 26 이상이 되면 아주 큰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 이상이 되면 실제로 농업용수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지금처럼 이론적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SAR을 계산을 하고 판단하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14번에 서술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문제로도 출제되고 하니까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폴의 하천정화 지대 중에서 분해성 유기물을 함유하는 생하수의 유입에 따른 하천 내 용존산소의 변화 중에서 아질산염과 질산염의 농도가 증가하는 지대는 아질산염과 질산염, 다시 말해서 아질산염은 NO2N, 질산염은 NO3N이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죠. 그러면 질소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활발한 분해지대에서 뭐가 나타나죠? NH3N. 반면에 회복지대로 가면 이제 산소하고 결합하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 정수지대에 가면 질산염 한 개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NH3N이 나타났다고 하면 활발한 분해지대. 자, 그리고 아질산염이나 질산염, NO2N이나 NO3N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면 회복지대. NO3N, 질산염 한 개만 나타났다고 하면 정수지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분해지대는 곰팡이류, 펀자이가 주로 나타나고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박테리아, 회복지대에서는 조류가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나요?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회복지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반응식에서 주어진 갈로 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되어 있어요. 알칼리 첨가시, 석회 첨가시, 수중의 산소와 반응식.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생성된 물질이 1번에서 생성된 물질이 2번, 2번에서 생성된 물질이 3번으로 이동을 하면서 반응식이 일어나죠. 자, 먼저 1번에 알칼리 첨가시에 보면 FeSO4, 7H2O, CaHCO3, 2가 만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7H2O가 나왔으니까 H2O는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반응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자, 여기서 SO4 E-, Fe E 플러스가 되겠죠? 칼슘 E 플러스, HCO3-는 1가인데, 마이너스 1가인데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결합을 해야 되니까, FE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거 이렇게. FE는 2 플러스, HCO3-는 1가짜리니까 두 개가 붙겠죠. 그래서 1번 자리에는 FE, HCO3,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FE가 2 플러스짜리입니다. HCO3는 마이너스 1가짜리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나머지 물질은 뭐가 있어요? 칼슘하고 뭐가 또 결합해야 되죠? SO4. 따라서 여기에는
CaSO4가 결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자리에는 1번 주 생성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는 FeHCO3 2.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응을 했을 때도 Fe가 2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일까? 칼슘 2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Fe는 플러스니까 뭐하고 만나야 되느냐 하면 OH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Fe하고 OH 두 개가 결합을 해서 FeOH2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a하고 CO3가 만나겠죠. CaCO3. 그리고 물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4번이 다시 5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에서는 FeOH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Fe가 2 플러스고 OH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산소를 한 개 결합하고 물이 발생하면 FeOH3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수값이 전체적으로 맞게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완성했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분리를 해서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이온과 결합한다는 것만 알면 16번은 쉽게 우리가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관계를 이용해서 하수 및 폐수를 처리하는 산화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지금 빛을 받아서 조류가 어떤 반응을 하죠? 광합성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1번에서는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고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산소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속에서 산소가 녹으니까 용존산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는 조류에서 발생한 산소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호기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도 증식을 하니까 새로운 박테리아가 생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서는 호기성 박테리아와 현기성 박테리아의 부산물이 4번으로 올라가서 조류의 영양염류로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때 CO2, NH4 플러스, PO4, 3-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류와 박테리아의 공생관계인데 결정적으로는 뭐냐면 조류는 산소를 박테리아에 공급해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지속적으로 박테리아가 호기성으로 우리가 분해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호기성 박테리아와 바닥에 있는 현기성 박테리아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우리가 조류에 영양염류로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염류를 받은 조류가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한 다음에 1번에 조류가 증식이 되고 2번에 산소를 우리가 발생시킨 산소를 다시 박테리아가 이용하죠. 그래서 박테리아는 계속 호기성으로 유지하면서 물의 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와 조류의 공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댁에 오셔서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실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제를 이용을 해서 다시 문제를 만든 다음에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게요. 자, 그리고 100% 문제가 복원이 안 돼도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원할 수 있는 만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과 같이 맞춰서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복원이 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